사실 제가 댓글 보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맞나요?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일본이 지금 한국은 뭐 콘크리트에 물 쏟고 뭐 순살 실제로도 일본의 건설사들은 그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강. 근데 도쿄의 집이 뭐 2천만 엔, 3천만 엔밖에 안 해? 이런 이상한 브로커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파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부담은 조상함이 지는 거고 나는 복비만 받으면 끝나니까. 도쿄의 집이 뭐 2천만 엔, 3천만 엔밖에 안 해? 나 당장 사야겠다. 투자하겠어. 이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기 쓰여 있듯이 도쿄역까지 전철 타고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서쪽 끝자락 도쿄. 그러니까 도쿄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자는 솔직히 언어 면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브로커들, 이제 그들은 사실 거래만 되면 돈을 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파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부담은 조상함이 지는 거고 나는 복비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래도 이 야마노테센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그쵸. 근데 야마노테센만 고집하고 보면 사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야마노테센을 우리가 뭐 공략을 못한다면 야마노테센이 가는 그런 지역들을 네. 다른 노선도 지나가잖아요. 민영 전철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 좀 노린다든지. 제가 첫매물도 네. 그렇게 했고요. 야마노테센은 아니지만 네. 야마노테센이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럼 이 순환선에 접근을 못하면 이 순환선 안에 있는 거 사자 해서 안에 들어간 걸 샀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골칫덩어리 입주자들 관리.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지만 우량한 임차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량한 테넌트. 어느 정도 직업이나 어떤 것이 좀 보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1차적으로 임차인 면접을 보거든요. 일본은. 면접을 봐서 드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을 줄여주는 일이 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당연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의 이제 임대인으로서 겪었던 거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일단 숨이 좀 턱 막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컴플레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겹쳐서 이제 발생을 한다면 일본에서는 숨이 턱 막히진 않아요. 관리회사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임차인이 다이렉트로 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네. 한 번 관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과는 정말 큰 멘탈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레이킹이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여기 대댓글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건물을 네. 2층과 4층이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네. 레이킹을 안 붙이면 당연히 더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왜냐면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부동산이 레이킹을 없앨 정도로 매력이 없는 부동산임을 인증해 버리는 꼴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네. 막 저기 뭐 신촌이나 가로수길에 공실 넘쳐도 네. 건물주들이 1층 임대를 절대 안 내리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레이킹을 없앤다? 그럼 나는 경쟁력이 없는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레이킹이 없는 물건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중개에서도 외국인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이거 있어요. 일단 언어적인 면에서도 좀 불편해하고 네. 이 마인드가 일본인의 마인드가 다르다는 점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일본 은행들 간의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잔고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시스템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들은 걱정 없이 일본인을 보지만 네. 사실 뭐 만약에 뭐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 돈 이만큼 있어라고 보여줘도 이 계좌가 진짜 계좌인지 뭐 이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폐쇄적이라는 거죠. 본인들끼리 조금 소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왜 우리나라도 사실 A급 건물 같은 거 살려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거 말고 발품 팔아서 그 지역 부동산 막 쫓아다니고 오랜 관계 있어야지 좋은 매물 나오고 하는 것처럼 네. 일본은 그게 조금 더 심하다? 그러니까 B급 매물밖에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한번 뚫었어요. 네. 신뢰가 쌓였어요. 그러면 먼저 좋은 매물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저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들의 오랜 비즈니스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신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바로 다음 댓글에 또 재산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거의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재산세가 평가 기준의 1.7%이기 때문에 네. 좀 비싼 편이죠. 우리나라는 0.5%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주택자가 되면은 이제 점점 세율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일본은 뭐 그냥 온전히 재산세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고정자산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1.7%예요. 세죠. 그죠? 세율만 봐선 좀 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도 네. 부동산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한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가. 아, 한국에 비해 1.5배가 더 네.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네. 우리나라는 0.5%고 일본이 1.7%니까 뭐 거의 3, 4배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매겨지고 무엇보다 사실 다주택자나 이제 조금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절세의 측면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뭐 3개, 4개, 5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뭐 과세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습니다. 네. 그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게- 종부세까지 만약에 내야 되는 자산가나 이제 네. 다주택자라면 일본의 재산세가 해자죠, 해자. 해자.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조금 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네. 이제 그게 맞거든요. 5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40%에서 20%로. 근데 법인은 그냥 법인세입니다. 아, 이제 그냥 퉁쳐서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양도소득세랑 주민세라고 하나요? 네네네. 이렇게 두 개 합해서 5년 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두 개 합하니까 거의 한 30%, 9%, 한 40% 가까이. 맞아요. 근데 이게 법인세로 하면은 법인으로 하면은 뭐 30%. 네, 법인도 법인 주민세라는 게 또 있거든요. 법인 사업세, 법인세, 법인 주민세 막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하면 조금 세무사님들한테 혼날려나? 그래도 그게 계산하기 쉽잖아요, 투자자는요. 네. 그냥 돈 벌었다. 법인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럼 너 세금 얼마 내야 돼? 이익의 30% 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투자 결정할 때는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분의 댓글에서 네. 사실 제가 댓글 보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오, 일본에서 네. 투자하는 분들께서 네. 또 여기 많이 계시니까 배우는데 이 타워맨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일본의 타워맨션은 한국처럼 30년도 안 돼서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건축물 자체는 100년 넘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래에 현재도 40층이 넘는 빌딩도 해체를 하고 다시 짓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1급지는 이제 타워들이 많이 가득 차고 노후화가 진행돼서 도쿄 자체가 컴팩트 도시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럼 슈퍼 콘크리트 분야는 일본이 세계 최고 맞나요?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일본이 지금 한국은 뭐 콘크리트에 물 쏟고 뭐 순살. 실제로도 일본의 건설사들은 그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강. 그리고 어디서도 꿀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하고 그냥 일본은 약간 건설사를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들을 바라볼 때 저기는 그래도 우리 그 마을에 와서 깨끗하게 바꿔주고 잘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식 자체가 되게 다르대요. 그리고 이 40층이 넘는 빌딩을 해체를 하고 다시 짓는다는 거. 일본은 오히려 수익성이 있으면 40층이 됐든 50층이 됐든 부시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10년, 20년 이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자부다이힐즈라고 일본에서 최고가 맨션이 들어선 초고층 빌딩이 생겼거든요. 그 아자부 지역에. 근데 거기가 89년도부터 소유자 동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9년부터 이건 거의 한 40년 장기 프로젝트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연재해 리스크, 지진 나면 보험이 가능할까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지진은 보험이 있긴 합니다. 보험료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이냐 아니면 그냥 상업용이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사실상 지진보험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액이 별로 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물은 오피스랑 상가만 있는 그런 건물은 사실상 지진보험 가입을 안 시켜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내버려져 있는 상황이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한 4년 해오고 이제 한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